네, 정치여담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양만희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여야 정치인들 역시 오전 일찍 투표를 마치고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개발 예산 삭감 문제도 사실은 우리 대단한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틀막당한 학생들과 함께 과학기술의 중요성, 또 정부 정책의 이 무지함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신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신촌이 과거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양당 정치에 극단적인 폐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범법자가 아주 없는 유일한 정당이 바로 저희 새로운 미래입니다. 소신 있고 용기 있는 정치를 바라는 중도층이 계시다면은 꼭 저희 기호 7번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이곳 영등포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야는 모두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당이 유리할 거라면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오늘 오전에 사전투표를 회사 근처에서 했는데, 자, 세 분 모두 하셨나요? 저는 내일 할 내일 예정입니다. 하실 거고. 네, 최 수석님은? 저는 아침 6시 5분에 하고 하고 오셨어요? 서울로 나왔습니다. 양원의 논설위원은? 네, 곧 할 예정입니다. 네, 좀 사전투표가 좀 여러모로 보면 좀 편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저도 느낀 건데 이 비례대표용지가 정말 길다. 네, 51.7cm. 여러 번 접어야 봉투에 들어간다. 그리고 후보 고르기가 정말 어렵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2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총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 지난 총선 때 같은 시간대 오후 2시에 7.2%였으니까요. 무려 2.4%포인트가 더 높은 겁니다. 물론 이 관심이 더 집중되는 대선, 지난 대선 때 10.5%보다는 다소 낮습니다만 사전투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야 지도부의 투표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에서 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전 카이스트에서 했더라고요. 자, 두 분 모두 자기가 어디서 사전투표를 하는지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거라는 걸 알고 한 일일 텐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거 역시 이제 새로운 풍경인데요. 그 사전투표하는 장소에까지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담는 네. 그런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2대 앞에서 하신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같이 예상할 수 있듯이 최근에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네. 의 설화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화여대가 있는 곳을 간 이화여대 건가요? 있는 근데 이화여대 있는 그 신촌은 대학가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또 홍익대학교, 뭐 명지대학교도 좀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아마도 지금 이제 판세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20대하고 30대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제 부동층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젊은 층 표심을 겨냥할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재명 대표 대전에 가셨는데 아까 메시지 내놓은 대로 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해 올 예산 중에 이제 R&D 예산을 대폭 네. 삭감을 한 거가 저 대전의 그 과학기술 연구단지에 있는 분들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올 초인가요?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항의하려고 하는 졸업생
을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입을 막고 끌어낸 아마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아마 대전을 찾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혜성 수석께서도 비슷하게 해석하시나요? 여당 대표 또 야당 대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사전 투표 현장이 조금 네거티브 이 시그널 네.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여당은 그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김준혁 후보 문제나 이제 그 뭐 이대생들도 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제 그, 집회도 했죠. 그 현장을 그것 때문에 갔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이라면 그거는 조금 너무 현명한 거다. 네. 그래서 전체 선거를 보고 필요한 곳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뜻이었다면은 조금 별로 좋은 메시지를 사전투표 현장에서 발신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야당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정책적 사안 아니에요. 네. R&D 예산을 깎은 문제라든가.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적절한 사전투표 현장을 아주 적절하게 찾았다고 보는데요. 저 같으면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저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원이라든가 혹은 부울경 이제 접전 지역이라든가 또 부울경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일정 중에 지금 부산이 있어서 윤 대통령 그쪽에서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그쪽 지역에서 했다면 굉장히 경합 지역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종의 네거티브 캠페인 비슷한 현장 네. 이 메시지 발신이 되는 셈이라서 조금 안타깝다. 근데 판세를 보면 지금 여당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네. 그래도 네거티브 선거가 선거전에서는 효과가 없진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장소를 택했던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께서 저 제3지대 소식도 좀 전해 주시죠. 제3지대 정당들은 사실상 이번 총선 결과에 당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앞서서 그 몇몇 주요 후보들 제3지대 정당 후보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조국 대표의 사전 투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에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명지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를 도와주기 위한 의도적인 관건 선거 아니냐,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고,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지역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에 사전 투표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가 원래는 부산 초량동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하기로 한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로 강서구 명지 일동으로 해서 대통령의 어떤 사전 투표에 좀 뭔가 좀 대립각을 세우는 정책 메시지를 발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 모두 높은 사전 투표율이 자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22대 총선의 사전 투표 첫날의 열기, 일단 오후 2시 현재 상황은 지난번 총선 때보다 2%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자, 지금 상황대로 사전 투표가 내일까지 계속된다면 아마 지난번 총선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데, 자, 최혜성 수석님, 일단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 진보 정당에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정치권의 정선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지난 대선을 제외하고는 대선이야 워낙 한계치를 찍은 거거든요. 상한선을 찍은 거죠. 네. 총 투표율도 77%, 사전 투표율도 36%.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없는 지점까지 찍은 건데요. 통상 이제 사전 투표율이나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고 실제로도 또 그런데요. 특히 사전 투표율은 보시면은 민주당의 좀 텃밭,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 그다음에 하위권을 보면은 대구, 경북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자체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거로 봐서는 딱히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전투표 도입되던 초기 몇 개의 선거에서는 지금 최수성님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번 대선을 계기로 이 보수 진영 쪽, 보수 쪽 지지자들도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거부감 없이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어느 당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를 따지기는 좀 곤란한 정도까지 사전투표가 굉장히 네. 보편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전투표율이 이렇게까지 높으면 본 투표일 날 투표하는 분보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이제 역전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양만희 논술위원께서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이 시각 현재까지 나온 투표율 좀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시간 단위로 지금 투표율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6.6, 8.0, 9.6 이거를 4년 전 총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네. 같은 시간대에 비해서는 1.3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한 33 최종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33, 4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추세가 유지된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9였고 네. 최종 투표율이 77.1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재외국민 투표가 62.8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재외국민 투표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그런 것처럼 이 투표에 대해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적극적인 투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숫자로만 보면 민주당이 제시했던 사전 투표율 30%를 넘기고 네. 또 최종 투표율 65%에 도달하는 이런 부분까지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투표 양상을 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날이죠. 어제 이 부산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표, 이 장예찬 부산 수영구 무소속 후보와 유세 현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이 장예찬 후보가 이 대표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와 함께 나서서 이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장예찬 후보에게 잘 버티시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장예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영국민 여러분. 4월 그랬더니 장애찬 당됐습니다. 수영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2급 공무원 조명현이 와 있다. 이재명은 여기로 와서 우리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우리 장예찬 후보 유세차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깐씩 양보하는 거 어떻습니까?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반응하지 마시고 저렇게라도 해야 어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예찬 후보 끝까지 잘 버텨보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양만희 논술위원. 일단 이재명 대표가 무소속 후보인 장예찬 후보한테 끝까지 잘 버텨보시라. 이렇게 격려한 이유가 이 부산 수영구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해서 3자 분할 구도 아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 지금까지도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표가 지금 갈리면서 민주당 후보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런 네. 것을 아무래도 이제 감안한 그런 발언이겠죠. 네, 어제 발표된 부산 수용구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부터 새로 실시된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나 보도가 금지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는 이전 조사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수영구의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5%, 국민의힘 정현욱 후보 27%, 무소속 장해찬 후보가 23%였습니다. 자, JTBC의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2024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조사한 결과고, 무선 전화 면접 100%,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 95% 신뢰 수준입니다. 응답률은 8.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진수희 장관님, 네. 이 장해찬 후보 뭐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됐다가 이 자기 자신이 한 얘기들 때문에 공천이 철회가 됐고, 그래서 정현욱 후보가 새로 공천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둘 다 보수성의 후보인데 합치면 50%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해찬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한다면, 자, 민주당 후보가 그야말로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장해찬 후보를 향해서 끝까지 좀 완주하시라, 네. 뭐 이런 덕담 아닌 덕담을 보낸 건데, 그 두 후보 합치면 50, 그다음에 유동철 후보 35.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제 저 지역의 네. 양당 그 구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수표가 갈라지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가 지금 어부지리를 얻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아마도 어제 이 장해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 유세장에서 저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일부러 부딪힌 감도 네. 없지 않은데, 아마 그 노이즈 마케팅 차원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SBS에서 저걸 한 꼭지로 지금 그렇죠.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지지율을 좀 올려볼 그 요량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장해찬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최고위원도 지내셨고, 늘 그냥 선당우사 이야기를 그 강조를 하고, 또 윤 대통령 성공을 누구보다도 그 원한 그런 그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계속 완주를 해서 끝까지 가면 민주당이 한석 뺏기는 이런 상황을 좀 그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지금이라도, 지금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효과는 굉장히 많이 반감됐을 수는 있지만, 아마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좀 그 뭐랄까 중도 포기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게 힘들면 이제 그 저 수영구의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네. 후보 간 단일화는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 투표로 단일화하는 그런 혹시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야 뭐 유권자들 마음에 달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기대할 수는 없고, 당 쪽에서 장해찬 후보를 좀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거나, 장해찬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끝끝내 완주해서 만약에 자신이 3등으로 이 결과가 나온다면 장해찬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정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판단을 해서 좀 현명한 그 선택이나 결심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자, 어제 입장을 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함께 일할 부산 수영구 후보는 정연욱이다. 국민의힘이 부산 수영구에서 최적의 인재라고 믿는 이는 바로 정연욱 후보다. 자, 그러니까 공천한 후보를 밀어달라. 장해찬 후보는 이 무소속 후보다, 이런 점을 명확히 한 건데, 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계 선배로서 장해찬 후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별로 뭐 다들 그렇게 보시겠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이제 정치적 행태를 장해찬 후보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유세 현장에 작정하고 저렇게 나타나서 그냥 방해한 게 아니고 아예
방해 정도가 아니고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저거는 뭐 진 장관님 말씀처럼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건데 우선은 저거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네. 이런 어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인 것이 적어도 무소속 장해찬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여기서도 장해찬 후보가 근소하게 지금 밀리고 3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는 조금 한번 엎어보겠다. 그래서 오히려 막판 단일화를 위해서 2등은 해보겠다. 네. 이런 이제 전략적 포석이자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하나의 신호로 좀 해석이 되고요. 또 뭐 저는 조금 더 1인치 더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저 현장이 수영구 저 현장이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이 차이가 나고 좀 뭐 더 얘기를 하면 조금 격돌한다 그래야 되나요? 충돌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좀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현장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 부산 지역에 한 번 더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셔서 수영구회를 가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정현우 후보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을 하면 그쪽의 지지자들이 조금은 이제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이런 그 표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주당에 계속 터지고 있는 악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바로 김준혁 후보의 논란 발언이 또 나왔죠.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한 표현이 논란인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국주의적 국가의 어떤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더 강력한 전제주의 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연산이 자기 술 처먹고 놀려고 한강 북부 지역 이 일대 전체 백성들 집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거기서 사냥을 즐겼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연산 시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정말요? 예, 연산실록에 나옵니다. 연산군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핑을 시키고 그리고 고관대작의 부인들을 수시로 불러서 생각을 하죠. 자, 진수희 장관님, 네. 김준혁 후보 논란이 끝이 없군요. 이 한동훈 위원장, 이건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 김준혁 후보의 경우는 도대체 그 설화의 끝이 어디서 끝날지를 가늠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나오고 오늘 보도 최근 아주 제가 방금 본 기사에 의하면 또 네. 박원순 그 전 시장 이야기하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그 피해자 2차 가해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 김준혁 후보는 역사학자이고 대학 교수 출신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역사학 전공이긴 한데 아마 역사학 중에서도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면 정사가 아닌 야사 중에서도 궁중 야사 전공이었나 싶을 정도로 주로 이제 저런 이야기만 하시는데요. 저걸 또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비유를 하는데 그게 도대체 아니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판을 하더라도 뭐가 맥락이 연결이 되고 맞아야 뭐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데 그냥 맥락 없이 저기에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무슨 토끼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윤 대통령 부부 이야기를 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 저 후보는 그렇다고 쳐도 저 김준혁 후보를 끝까지 안고 가려는 저는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당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선거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그냥 끝까지 간다.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도 하고 되게 오만하기도 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민주당의 저런 행태는 저는 소탐대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유권자들이 저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보면 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낙선보다는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여요. 그럼 그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저분들에 대해서 계속 차곡차곡 그걸 잊지 않고 쌓아둘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거는 투표로 심판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 소탐 대실이고 이번에 의석 2-3개 잃더라도 정말 저런 후보는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해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이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난감한 상황일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실과 네. 사실이 아닌 것, 다시 말해서 이제 추측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교차되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요. 연산군은 조금 뭐 실록에 입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우선은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은 공직을 할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을 과거에 했던 거죠. 네. 그러면 그냥 과거처럼 유튜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공직 후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과거의 연산군, 현재의 대파, 이것이 충돌해요, 두 후보가. 이수정 교수는 쪽파, 대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에 875원이라 해서 현재와 과거에 이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가진 후보들의 이제 대결이 돼서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참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럽고 또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 김준혁 후보의 온갖 그 설화를 이수정 후보의 그 대파 한 뿌리랑 무게를 달아보면 저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곤혹스러우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이수정 후보의 파 한 뿌리 이야기를 이 김준혁 후보 이 지역구에 그게 수원정입니다. 거기 와서 하셔야지 왜 그걸 부산의 서은숙 후보 유세 지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수정 후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김준혁 후보 지역에 가시기는 몹시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한병도 상황실장 말씀이 뭐 판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병도 실장이 판세에 지장이 없다 얘기를 한 그 이후부터는 판세에 상당히 영향을, 그 오만함이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제 과거 현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직 후보가 되기 전과 된 다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유권자들 판단이 유권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수정 교수 소위 말해서 대파 한 뿌리 문제는 그 수원에 가서만 할 문제가, 저도 유세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집권 여당의 공직 후보고 국회의원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인식을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무겁고 엄중하게 그렇게 보는 유권자들이 저는 의외로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건 과거의 네. 발언과 현재 후보, 공직 후보로서의 이수정 교수의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발언의 내용 뭐 이런 걸 떠나서 무게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수원정 유권자들이 아마 정확히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민주당에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양문석 후보가 또 새마을금고 대출 관련 논란을 빚었는데, 자, 이 논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감사 결과를 바로 어제 오후에 내놨습니다. 자, 양만희 논설위원, 네. 이 감사 결과가 이틀 만에 나온다는 거 굉장히 빠른 건데, 자, 어떤 점들이 위법 사항으로 나왔나요? 중간 발표고요. 발표의 주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입니다. 네. 금감원은 검사를 지원하는 그런 형식이죠. 양문석 후보의 딸이 대출을 받은 다음에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용 물품을 샀다라는 거래 명세서를 대출 후 석 달 뒤에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는데 5개 업체에 7건입니다. 그런데 3개 업체에 4건 확실히 허위고 네. 그다음에 2개 업체 3건은 허위가 의심된다. 그래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그래서 중간에 있었던 대출 모집인과 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것이죠. 추측컨대는 아마 중간에 있는 그 브로커가 그런 서류들을 좀 만들어 줬을 것이고 네.
양 후보에 따른 공범의 혐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은 전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고 양 후보가 반박을 하지 않아서 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금감원이 들어가서 새로 뭘 이렇게 발굴해 낸 사실관계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사전 투표 전날인 어제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금감원이 이제 이 검사에 같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관건 선거 개입이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검사 출신의 이복현 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금감원에서 이렇게 검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이거는 정책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감원이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기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이 네. 사건의 진위는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 고려들이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만희 노소련 말대로 양문석 후보 대출권에 대해서 이 금감원이 검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노골적인 관건 선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기 관할도 아닌 개별 금고 검사를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한 사례가 언제 있었습니까? 검사 하루 만에 내용도 없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태우 정권 때부터 36년 동안 선거를 내가 지켜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건 선거를 기도하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네, 자 지수희 장관님 일단 이전에는 금감원이 이렇게 개별 검사권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발표한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고 해도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 양문석 후보 본인 입으로도 이건 편법임을 인정을 했고 지금 이거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그러니까 불법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다 치면 위법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 이런 건데 이런 후보를 민주당에서 끝까지 안고 가려고 하니 그러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주민들, 유권자들 판단에 맡기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뭘 갖고 판단을 해요? 그분들이 알 권리 충족이나 그분들이 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할지 아니면 철회를 할지 이런 걸 판단할 근거라도 제공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저걸 그냥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는 그 생각에서 그냥 관권 선거라고 몰아붙일 수만은 저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양문석 후보가 지난 한 며칠 동안은 뭐 사과도 하고 조금 자숙하는 의미로 조용히 지내다가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막 나와서 갑자기 한동훈 위원장 그 자녀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된 그 배경을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한병도 실장이 뭐 이 판세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네. 거기에 이제 자신감을 얻었는지 양문석 후보는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 지역이 워낙에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버텨도 당선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며칠만 버티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당 차원에서도 그런 식의 분위기를 한병도 실장 입으로 좀 만들어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과한 지 며칠 만에 나타나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며칠 전에 한 사과가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네. 네. 진 장관님 말씀하신 이 양문석 후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역공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이 말은 며칠 전에 양문석 씨가 국민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 화면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아.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입니까? 사기꾼 맞습니다. 사기 대출 다 드러났고, 다 드러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겁니까? 양문석이란 분이 얼마 전, 며칠 전에 유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지 마라. 누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친 거 맞잖아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기 대출이라고 하면 국민을 고소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저를 고소하라고 했죠. 왜 못합니까? 하라고요. 뼈가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어따가 한동훈이 양문석을 고소한다고요? 한동훈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동훈의 딸의 논문 배필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어따 한동훈이 양문석에게 고소한다 그따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한동훈이 양문석 고소할 시간이 있으면요 명분백 받고 사라진 김건희 의사부터 고소하라고 여러분들이 외쳐주십시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양문석에게 실망했다 말씀하시면 기꺼이 감수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이 양문석을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언어 도단이다. 양문석은 한동훈에게 경고합니다. 말장난하지 말고 네부터 깨끗하라. 네, 최재성 수석님이 양문석 후보 일단 자기 잘못은 인정은 했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강력히 공세를 이어가네요. 이유가 뭡니까? 근데 뭐 양문석 후보 저 모습을 보니까 아까 화면에 나왔던 네. 장해찬 후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야를 액션도 가리지 않고,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저는요 양문석 후보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이 그렇게 한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우선은요 만약에 양문석 후보 저 문제 금감원이 개입 안 했다면 국민의힘이든 어디 시민단체든 하여튼 만약에 고발을 했다. 네. 그러면 어떠할 겁니까? 금감원이 안 하거든요. 저 소관도 아니에요. 경찰이든 뭐 이쪽에 할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 관할이죠. 네. 통화금고는.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네. 민주당이 여전히 처지거나 비슷한 조사들이 나오는데 정권 심판론 보면 엄청나게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들 또 지역별로 보면은 네. 뭐 민주당이 좀 강세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의견들 아닙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민주당은 30%대 지지율. 그리고 정권 심판론은 50%를 넘어버리고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권 심판론이 이게 세게 관통하고 있는 선거인데 양문석 저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이 아주 그냥 발빠르게 개입하고 불법이라고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단정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의 원인이 됐던 이 정권의 행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사함을 느끼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금감원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처음부터 뭐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를 주지 말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옹호하실 생각이 없는 거죠. 네, 저거에 대해서는 뭐 큰 변명 내지는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번 총선의 표심을가를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의정 갈등입니다. 의사와 정부의 갈등인데, 자, 어제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졌죠. 전국의 단체 대표가 SNS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가 전공의와의 대화에 막 물꼬를 텄다면서 대화를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습니다.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습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합니다. 대화에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진수희 장관님. 네. 이 대통령과 전공이 어렵게 만난 건데 사실 결과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의 저 만남으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네. 용산도 또 전공의 쪽도 기대를 그렇게 보시는 이제 국민들도 네.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났다. 예, 만남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그 서로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이견을 앞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이 첫 만남, 시작의 의미는 충분히 가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좀 만나야죠. 네.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 박단 어제 그 대통령을 만났던 그 회장이 속해 있는 그 전공의 비대위원장이죠. 협회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박단 회장을 옹호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박단 그 회장 입장에서는 그 비대위 위원들하고는 상의를 했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협상을 하러 간 건 아니고 자신들의 그 입장을 다시 한번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고 올 요량으로 만난 것 같은데 그 만남을 놓고도 전공의 협의회 그 내부에 엄청 불만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박단 회장이 나중에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조금 걱정은 됐는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올렸다는 걸 보면서 저는 저게 그 전공의 협의회 내부에 있는 전공의들 마음을 좀 뭐라 그럴까 불만들을 좀 달래기 위해서 가서 내가 내어준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도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뭐 새로 뽑힌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의 입장 알뜻말뜻한 말씀을 내놓으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하셨죠? 하여튼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올렸는데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산이나 정부 쪽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저는 어제 첫 만남은 의미가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계속 좀 대화 소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수희 장관께서는 일단 첫 술에 배부르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요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대화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부 쪽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이 증원하고 2,000명 배정까지 지금 학교별로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처음에 2,000명 증원한다고 할 때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는요 문을 꽉 닫았거든요. 그리고 그 문 열면 대통령이 있는 건데 이때만 해도 그냥 과감하고 자신 있게 이거 하겠다고 막 했고 국민 여론도 뒷받침이 됐어요. 근데 이 문이 2번 열린 거예요. 일주일 새에. 첫 번째가 대통령 담화예요. 그런데 해결이나 이런 데 모멘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거 뭐야 했거든요. 심지어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탈당 요구까지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대통령이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 비대위원장하고 만난 건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 남은 거예요. 대통령과 정부가 원점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 좁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죄송하지만 0대 2,000명이거든요. 증원 숫자로 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0명 얘기했었거든요. 1,000명으로 타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너무 무능하고 쉽게 보고 그래서 의료개혁 해야 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복잡한 문제를 너무 단선적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도할 정도로 이렇게 스피드를 내고 밀어붙이고 이제 와서 다시 첫 대와 물고 이러니까 이 간극 자체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렇다 해도요. 네. 의료계 쪽에서는 그 지금 상대인 정부하고 용산만 생각해서 그 불신이나 그 감정적으로 상한 걸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있고 환자가 있고 지금 그 가족들이 있고 한데 이쪽도 생각을 해서 뭔가 거기서 물꼬를 찾아가야지 0대 2000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아니 그거는 현실이 각각의 주장들이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이 정권 초기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방어적이고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지 절대로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일을 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일관했거든요. 그런 점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의료개혁이나 증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끄집어내서 그냥 밀어붙이고 배분까지 끝내놓으니 그것은 시시비비의 문제를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정권의 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방식이 너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빨리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SBS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 총선 전에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일 텐데 자,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0.3%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양만희 노수위원께서 좀 후루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먼저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지역구 투표 정당 지지율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국정운영평가 보면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8, 모름 무응답 5로 나와 있고요. 네. 지역구에서 투표할 정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정당 지지도죠. 네. 민주당 43, 국민의힘 39, 그래서 4%포인트 차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름 무응답 한 9% 정도 나와 있고요. 비례정당 지지도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비례정당 지지도 보시면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이죠. 21, 국민의미래 30, 그리고 조국혁신당 24. 그래서 그 이전에 나왔던 비례정당 지지도 양상하고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국의 관심 지역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구 바로 아무래도 인천 계양을입니다. 명룡대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55,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7. 차이가 좀 나와 있는 수치 결과인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좀 이 지역에 좀 들쭉날쭉해가지고 의아하다는 여론들이 좀 그렇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방식을 조사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투표함의 뚜껑을 열어봐야 결판이 나겠습니다만, 자 경기 성남 분당갑은 어떻습니까? 이광재 안철수 후보. 46, 45, 1%포인트 거의 뭐 붙었다고 봐야죠.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서울 종로는 어떤가요? 서울 종로 보실까요? 네. 민주당 곽상원 50, 국민의힘 최재형 38, 개혁신당 금태섭 4,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직접 출마한 광주 광산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민영배 후보 69%,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7%, 이낙연 후보가 14%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SBS의 여론조사는 입소스에 의해서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3일간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우선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고요. 각 지역의 응답률은 너무나 상이해서 화면을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 여담 야담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한 분이라도 더 사전투표에 더 빨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양만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